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은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이었습니다. 모두들 진정 하나님께서 진정 이 예수님께서 진정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인데, 근데 그렇게 기쁘고 좋은 날이었는데 저한테는 오늘 하루는 너무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에서 제가 이 아파트 단지에 오기 전에 저희 남편하고 같이 부동산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했을 때 2019년 10월 달에 빌라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다음 달이죠. 2020년 1월 9일 날 지급하기로 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중개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중개 의뢰한 거는 중개는 C하고 D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도표에서 보듯이 지금 A는 B에게 2억 3천만 원의 집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B는 이 돈을 가지고, 이 계약금 2,300을 가지고 C 집을 1억 9천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C는 이 집을 이제 팔았기 때문에 D 집을 이 전세를 2억 3천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계약서 작성은 여기 보신 것처럼 2019년 10월 12일에 작성을 했고요. 잔금은 2020년 1월 9일에 지급을 합니다. 근데 해지 통보를 어제인 2019년 12월 24일 날 진정 잔금 날짜 17일만 남긴 상태에서 우리 여기 A라는 분이 계약 잔금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이 A는 2,300만 원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중개 의뢰한 I부동산한테 요거를 이제 돌려달라고 이 B와 I부동산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자기가 이거를 받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C와 D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금, 그러니까 매매 대금이 1억 9천이었고 계약금은 1,900만 원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C는 D라는 집, 전세 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금은 2,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도표상 가장 큰 피해자는 보면은 요 C라는 사람입니다. 이 C는 자기가 1,900만 원만 받았는데 지금 2,500만 원이 이 전세금으로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가 진짜 6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I부동산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이 집을 몇 번을 보여줬냐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개업자는 젊은 한 30대 중반 올해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신혼부부예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진정 열정적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도 하고 원룸 투룸을 하는 진정 열심히 살고, 그리고 제가 저 말고도 다른 부동산에도 항상 질문을 하거나 이제 매물에 대해서 상담을 할 적에도 아주 성실히 하는 진정 남자 사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하나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A라는 분이 이제 B 집을 방문을 했을 적에 몇 번을 방문했냐 했더니 4번을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4번을 방문을 했을 적에 질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확장 부분이니까 5층 중 5층의 것을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이 보면은 건축선에 의해 가지고 5층 부분은 꺾이게 되어 있고, 꺾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샌드위치 판넬을 대 가지고 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확장한 부분이 위성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발견이 되면은 건축물 대장상 위법 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는데, 저희 이 동네, 신길동에 있는 이 동네에서는 5층이 확장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집을 보고 저 불법 건축물이다 이렇게 구청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건물에 대해서 구청에 나와가지고 위반 건축물을 찍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물 대장상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부동산 사장님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놓쳤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서 아이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부동산한테, 사장님 계약서 작성할 때 이 저희 매수자가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그러면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셨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은 기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의하다고. 근데 저희 이제 남편이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기재를 했었는데 프린트가 인쇄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기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진정 A가 지금 이제 매도자와 중개업자에게 이 부분에 자기가 손해본 2,300만 원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돈을 자기는 받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A 입장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먼저 A한테 설명을 이 지역이 이런 상태라든가 다른 집들도 같이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부분 많지 않냐, 다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 그리고 혹여라도 본인이 지금 알았기 때문에 이게 확장된 부분이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됐을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5번에 걸쳐서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이부동산 사장이 5번에 대해서 내주겠다. 그 영수증만 갖고 오면 내가 지불을 해주겠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등재되면 한 5년에 한 번, 아니면은 7년에 한 번 이렇게 불법 건축물로 등재된 건에 대해서 이거를 양성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성화 기간에 내가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상 건물로 이제 돼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더라면 이 계약이 잔금을 치를 수 있게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게 진정 계약이 파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진짜 현업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예방법을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처음 집 구경을 시켜줄 때 만약에 사장님하고 이 손님하고 같이 봤다면은 A 손님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실장님이 처음에 보여줬으면은 끝까지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까지 실장님이 그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 쓸 때도 같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왜 집을 보여주다 보면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사장님이나 실장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자가 얘기했던 내용이 우리 이제 계약서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중개 사고가 아니라 정상 계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개 사고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그 매매건이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사장님이 보여주고 실장님이 보여주고 소속공인중개 보여주고 하다 보면은 말이 일관성이 없게 돼요. 말이 일관성이 없게 되면 어떤 중개 사고가 발생해서 만약에 법원이나 이런 쪽에 내가 가게 됐을 적에 말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내 일에 대해 내가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 사장님 지금 잠도 못 이루시겠네요. 자기가 진짜 내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제 매수자는 난 그거를 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서 서로 귀로 듣는 말보다는 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글은 진정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그 글로 인해 가지고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맣더라도 아니 하잘 것 없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재하는 이 습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의 눈치도 또 보이게 되죠. 그리고 매수인이 내가 또 얘기를 또 장황하게 해가지고 이 계약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또 얘기를 안 꺼내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정 나중에 가서는 진정 금전적 피해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고통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그동안 제가 12년 정도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출발이 좋아야지 마무리도 깔끔하다. 계약서 작성하기도 전에 집을 현장 확인을 하면서 막 이건 어떻다, B는 어떻다, C는 어떻다, 가격은 어떻다, 1에서 100가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곤하신 분, 이 손님은 너무 까다롭다,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계약으로 진행되면 이런 것들이 꼭 잔금을 치르지 않거나 아니면은 구청에 신고를 하겠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좋아야지 마무리도 깔끔하다.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중개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처도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중간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진정 마무리를 잘 해야지만 내가 손해를 100을 볼 것을 10을 볼 수도 있고 30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0을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처를 할 적에는 항상 속전속결로 해야 된다는 거. 시간을 질질 끄면은 이런 것들은 부동산한테 너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을 부동산에 방문을 하라고 요청을 해서 앉은 자리에서 서로 한번 대화를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은 그 즉시 매매계약, 해약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거 매도인, 매수인 시간을 끄면 동네 아는 사람, 친한 친구, 변호사 아니면 주변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 찾아가기 때문에 일이 진짜 꽈배기처럼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개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진짜 매도인, 매수인 불러와가지고 확인서를 쓰면서 매도인, 매수인 도장, 자필 서명, 도장 이걸 다 받아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최고의 중개 대처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처법은 뭐냐면
중개 사고가 딱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오시는 법무사나 아니면 변호사님들 있죠. 지금 불이 꺼졌습니다. 이 변호사님한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럼 그분들은 여러 사건 사고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 일을 하라고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저희는 그 해결 방법 제시한 것을 가지고 바로 속전속결로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진정 매매계약서 작성할 적에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빈틈없이 작성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